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엔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설 인사 나선 정치인들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분은 어느 곳에서 명절을 보낼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고 4월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건영 전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자,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해주시죠. 네, 명절이 좋은 이유는 풍성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도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청와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 16일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2년 이상 청와대 근무를 하셨는데 네, 조금 부담감은 벗어 던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지역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의논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과 협의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구로로 가면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아직 뭐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예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겐 체력 정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청와대에 근무할 때 스트레스로 이가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스트레스로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청와대 직원들은 내구 연한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종의 무한정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보다도 저 좀 힘들게 하는 것, 제일 힘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진심을 몰라주실 때가 이게 더 피곤하게 하거나 더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청와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면 힘든 걸 또 못 느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건영은 문 대통령과 5년 계속 함께 할 거다 이런 말들이 중론이었는데 총선에 나가겠다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와대가 고인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새롭고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려면 저처럼 좀 오래된 분들이 나와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앞서 진행자님께서도 이제 복심이다, 측근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쓰다 보니 대통령께 누가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야 되겠다. 정부가 2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잘못한 것은 비난을 수용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려면 안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좀 해야겠다. 네. 예. 대통령이 말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네. 유재수 감찰 무막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당에서? 당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검증위원회에서 그런 적격 판단을 내렸을 걸로 보이고요. 예. 유재수 국장 관련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전부 사실 무근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자체가 예. 아예 없었고요. 아하. 그리고 간부마를 제가 부탁을 했다라는 예. 건데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런 내용들을 검찰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 이제 검찰에 가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지 좀 대단히 유감이고요. 공소장으로만 보면 뭔가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예. 과연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있지도 않은 텔레그램 이야기는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 방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유재수를 좀 봐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 검찰발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사실이 좀 아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조사받을 때도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럼 본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면이 좀 많으시겠네요. 청와대 안에 있을 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상황실장으로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을 예. 대변하는 거라서 제가 특별하게 제 항변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니었고요.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에서야 뭐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김경수, 윤건영 등이 유재수는 참여정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공소장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을 썼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여정부 사람이라는 건 그거는 맞죠. 그건 팩트죠. 유재수 국장하고 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으니까요. 네. 참여정부 사람이니까 봐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봐줘야 된다라고 감찰을 무마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재수 건 또 울산시장 선거건 지금 검찰이 어쨌든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검찰 고위급 인사 간부들의 인사도 있었고요. 많은 언론들이 청와대 수사를 법무부가 맡고 있는 형태다. 뭐 학살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거기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 인사가 이번에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는 정기 인사입니다. 예. 정기 인사를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 수사 관련된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만 바뀐 거고요. 지도부를 바꾸지 말자라는 것은 인사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검찰 인사를 항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일부 분야 검사들만 좋은 보직을 받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주축을 이루는 형사공판부는 맨날 한직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 입장을 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반발할 일인가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선 검사들은 반발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비정상의 정상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 당일날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게 불구속 기소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고 그 수사 결과 법원의 판단을 얻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왜곡되고 그거는 온당치 못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수사로부터 유재수 울산 지방선거 관련한 수사 이쪽 청와대를 향한 수사인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죠. 검찰이 지금 정치적 수사 혹은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있다.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충분히 보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나온 지 이제 뭐 3주 좀 되셨으니까. 네. 나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2019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한해 수출 규제라든지 서민 경제가 팍팍한 건 사실이고요.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운영을 했던 참모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보면 저는 전환의 시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보수 정부 9년 동안 비정상으로 가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시기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체질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요. 그 방향 자체는 저는 200%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쳤던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대통령께서 2020년의 국정 화두로 확실한 변화, 과감한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변화가 전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연말을 계기로 해서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경제에서도. 올 1월 초에
자동차와 석유 제품의 수출 실적을 보면 10% 30% 이상씩 반등을 했고요. 작년에 조선 수주가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반드시 살아날 거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좋은 이야기인데 특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급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실장님은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이 폭증했다는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좀 강력한 정책을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단편으로 끊어 보시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 몇 차례 정책들을 내놓은 걸 보시면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청 관계는 어땠습니까? 2년 반 이제 3년이 돼가는데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당이 허수아비 노릇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청 관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의 갈등과 긴장 관계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는 원팀 의 기조를 유지해 왔고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언론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다. 지금 이번에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간 것을 경력 이용하려고 들어간 것밖에 더 되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을 경선 때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스터나 이런데 뭐 그런 얘기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민들의 눈은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촛불 정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총선에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각 당은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집권 여당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프리미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민주당은 지난 1년 전에 공천룰을 이미 확정하고 시스템 공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 공천을 뚜벅뚜벅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출신이라고 어떠한 특혜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혹시 당에서 험지로 출마하라 이런 권유가 있다면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행정 권력을 얻었고요. 지난 지방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입법 권력까지 얻게 되는데 모든 권력을 그럼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 국민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 2년 6개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의 시대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님께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제도화의 과정에서 번번이 길목을 막혔습니다. 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안을 4월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4월에 제출한 추경안이 8월에 처리가 됐습니다. 추경안이라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 촉박해서 시일이 촉박해서 하루하루가 급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4개월 동안 붙잡아 놓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많은 법안들이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데이터 3법이라든지 아직도 처리되고 못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해오고 그리고 촛불 정신이 하려고 했던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이 국회에서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정신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 또 국정 발목 잡기 좀 심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심해도 많이 심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정책적인 거 하나 더 묻죠.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르게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건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또 초반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도 했었고. 근데 지금 2년 반 3년 지나서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많아요.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봤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도 대북 특사로 2번이나 갔다 왔고요.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행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정 전체를 보면요. 비핵화라는 말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한 30년 정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30년 동안 지고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난 2년 반의 성과가 엄청난 거였습니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북미 정상회담, 7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던 북미 정상이 2번이나 만났고요. 남북미 3자 회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사륜 구동차를 설명을 합니다. 예. 비핵화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앞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륜 구동차의 앞바퀴. 뒷바퀴는 남북 관계입니다. 2017년 저희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뒷바퀴의 힘으로 비핵화를 밀어 올렸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를 끌어왔던 건데요. 2019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든지 판문점 3자 회동이라든지 잘 될 듯 하면서 1년을 끌어온 거였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것 같았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되돌아보면 잘 될 듯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는 안 되겠다. 다시 2018년으로 돌아가서 뒷바퀴가 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사륜 구동차를 끌고 가야 된다. 앞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예.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뭐 개별 방북 이야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 북한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없습니다. 네, 그 호응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리성건 위원장을 외무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군부 출신이고 저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예. 외교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용호 외무상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보면 이번 인사는 북한의 일종의 판 흔들기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북미 간의 회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새 판을 한번 짜보자.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럼 그 변화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뭐냐? 강경 기조로 되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유화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도 뭔가 지금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개별 관광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뭔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되든 안 되든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대한 과감한 시도가 없으면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다른 대통령과 달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지지율을, 또 당도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그 반의 임기 동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청사진을 할까요? 뭐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2020년의 국정 운영의 화두로 확실한 변화, 과감한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전환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추진해왔던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불공정을 공정사회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를 비롯한 포용국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를 혁신시켜서 서민 경제를 보다 안정시키고 보다 더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왔던 그러한 기조에 맞게 남은 2년 반 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습니다.